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감염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감염 재생산 지수로 계산하면 2주 내 하루 감염자가 1000명대에 이를 거라 경고했고 이번 주말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량진 학원 관련 확진자가 67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중고등학교 임용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감염이 잇따르면서 겨울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에 특수활동비로 경력금을 지급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예산 용도에 맞게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돈봉투 만찬 사건과의 비교는 왜곡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다른지 따져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은 공평하게, 무역은 자유롭게 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걱정스러운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확진자가 386명이나 늘었는데 나흘째 300명대입니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새로 나온 확진자만 30명이었고 그 바람에 서울은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을 썼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거의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있는데도 인구가 밀집한 서울이 코로나 위험 지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3차 대유행을 공식 선언했던 방역 당국은 이제 열흘 정도 뒤면 하루 6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왜 이런 숫자가 거론되는 건지는 잠시 후 의학적으로 분석해 드릴 텐데 먼저 이채림 기자가 오늘 코로나 발생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어린이병원. 출입 제한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사흘 전 이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간 뒤 지금까지 접촉자 1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유학생 모임에서 8명, 수도권 동창운동 모임에서 19명이 확진됐고 앞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노량진 임용학원과 서초구 사우나에서도 수십 명이 추가됐습니다. 각종 모임과 학교와 학원 등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일일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300명대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일일 확진자 최다 기록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감염 양상이 1, 2차 대유행 때와 달리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확산되고 특히 젊은 층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앞선 대유행을 뛰어넘는 큰 규모의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 경북 지역 유행과 8월 말의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식사나 회식 등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선 어김없이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면 모임을 취소하고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역 당국은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초엔 하루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만간 하루 1000명에 육박할 거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학적 근거가 있는 분석인지 송민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유행에 우려되는 요소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서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 주엔 400명, 다음 달 초엔 6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주의 일일 신규 환자는 400명,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은 이보다 더 비관적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라는 건 확진자 1명이 약 4.7일 후엔 1.5명을 감염시킨다는 뜻입니다. 현재 1일 확진자를 300명으로 잡아도 5일 뒤엔 450명, 12월 초가 되면 하루 1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벌써 1일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한 점을 고려하면 1000명이 넘는 시점은 더 당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대한감염학회 등은 긴급 성명을 통해 이번 겨울은 백신 없이 버텨내야 하고 곧 의료자원의 한계가 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의료자원이 빨리 고갈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생겨있던 환자 중에 중환자들이 생겨서 찰 건데
과거 감염 재생산 지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지난 2월로 최대 5.6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진 데는 물론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면서 경제 논리에 비중을 뒀던 게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들립니다. 그동안 세 차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만든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였는지 이번에는 신유만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한 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175.1명, 강원권은 16.4명까지 늘었습니다. 2단계 기준에 거의 다다르자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세 차례 거리두기 조정 때마다 기준을 지킨 적은 없습니다. 지난 6월 말 3단계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면서 2주간 하루 평균 50명 이상이 되면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8월 중순 53.1명을 기록했는데도 6일이 더 지나 격상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엔 요건이 안 맞는데 1단계로 낮추더니 이달 들어선 강원 지역은 기준을 넘은 지 3일 후에 격상을 발표했고 수도권에 1.5단계를 적용할 땐 강화와 옹진을 뺐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아마 경제와 같이 병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번 유행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선제적으로 격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번 3차 대유행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 속에 전남 순천시가 어제 자체적으로 2단계 격상을 발표했고 오늘은 경남 하동군도 일주일간 2단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오늘은 주말이고 날씨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죠. 젊은이들이 몰리는 서울 신촌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준영 기자, 토요일 저녁인데 화면으로 보니까 사람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신촌 젊음의 거리입니다. 영업을 시작한 술집 간판은 이렇게 환하게 켜져 있는데요. 이런 골목이 곳곳에 뻗어 있지만 술집을 찾는 손님도 거리를 지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도 대부분 귀가를 서두른 탓인지 지하철 역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 홍대 앞 상상마당 주변도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소 열리던 길거리 공연도 오늘은 구경하기 힘듭니다. 한 오락시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시민들은 3차 유행 우려에 번화가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옛날보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안 먹으니까 또 여기 뭐 사러 온라인으로 다 이용하니까. 이른바 불금이었던 어젯밤 건대 앞 거리도 비교적 사람이 적었습니다. 취재진이 한 클럽형 술집에 들어갔더니 화려한 조명이 무색할 정도로 테이블 곳곳이 비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50제곱미터 이상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도 거리두기가 지켜지는지 단속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확진자 중에 젊은 층이 많다는 겁니다. 젊은 층은 증상이 없거나 약하고 또 활동 반경도 넓어서 전파 위험이 더 크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젊은 층의 조용한 전파에 맞춰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 1, 2차 유행은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방문 판매업체 등에서 감염이 퍼졌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 확진자가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연세대와 서강대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인근 주점과 카페는 물론 임용고시 학원까지 모두 젊은 층이 중심입니다. 스터디 같은 것들도 같이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도 다 취소하고.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는 40대 이하가 절반을 넘습니다. 문제는 젊은 확진자들이 늘면 무증상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 이들은 활동 반경이 넓어 조용한 전파를 통해 바이러스를 확산시킵니다.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은 14%까지 치솟았습니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젊은 층의 특성상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층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내가 감염이 될지는 어느 정도 운에 달렸다는 문항에 20대와 30대 각각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나한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낙관적인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점들이 작동을 한 것이고요. 소홀해진 걸 반영하는 거죠. 방역당국은 최근 젊은 층 감염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그동안 지역사회에 숨어있던 무증상 감염자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촉자 조사나 이런 집단 발병과 관련된 가족 간의 전파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많이 진단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달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젊은 층의 활동이 대폭 늘어난 데 주목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숙박과 공연 등 할인 쿠폰 사업을 재개하면서 전파율과 양성률까지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젊은 층 확진자가 늘면서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현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위기 양상으로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 진지하게 검토 중에 있고, 만남을 자제하고 조기 검사를 받아달라는 당부 이전에 선제적으로 차단에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서울 노량진 학원 관련 확진자는 오늘 6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래도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고시는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방침대로 확진자는 시험을 보진 못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 치러진 임용시험 고사장에 서영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친구에게 핫팩을 건네고 따뜻한 응원의 말을 건넵니다. 에이, 실수하지 말고 실수해도 이겨, 솔직히. 입구에선 손소독제를 뿌리고 발열 체크를 합니다. 오늘 전국 110개 고사장에서 총 6만 명의 수험생들이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렀습니다. 한문과 영어 조리교과 시험이 치러지는 한 고사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외부 출입이 통제된 채 적막한 분위기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날 노량진 고시학원발 확진자가 급증해 오늘 아침 67명까지 늘었지만 교육부는 시험을 강행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밀접 접촉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별도 시험실 응시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간격으로 뛰어앉아 시험을 치렀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67명은 시험을 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확진이 됨으로써 이제 기회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내년을 또 바라봐야 된다는 게. 교육부는 확진 판정을 받아 시험을 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해 추후 별도 시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감염이 이어지면서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던 겨울축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홍천과 평창에서는 축제를 취소하는가 하면 수백만 인파가 몰리는 산천어 축제와 빙어 축제도 개최를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도 화천의 서하산 다목적 광장 철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매년 11월이면 산천어 축제용 얼음 조각이 만들어지는 곳인데 올해는 조성을 포기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화천 산천어 축제 개최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내년 1월 개최를 위해 산천어 75톤을 확보하는 등 축제 준비를 해왔지만 주최 측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12일 동안 강원도에서만 신규 확진자가 180여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또 이사회 또 열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서 실무진 쪽에서는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축제 한 달 동안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1,00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겨울 축제를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문 닫고 있는 집이 거의 한 2사람, 3사람 건너서 거의 다 문을 닫고 안 되잖아.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제를 하면 좋긴 좋죠. 홍천 꽁꽁축제와 평창 송어축제 등 일부 겨울축제들은 이미 취소를 선언한 상황.
원조 겨울축제인 인제빙어축제는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들에게 경력금을 나눠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법무부는 예산 용도에 맞게 집행했다는 입장인데 이 돈이 특수활동비인 걸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특활비는 윤석열 총장이 주머니 돈으로 사용한다며 법무부가 감찰이 지시한 바 있죠. 이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일선 차장 부장검사들의 신임검사 역량평가가 나흘 동안 열렸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평가위원인 검사 2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경력금을 현찰로 보냈습니다. 이 돈의 출처는 법무부 특수활동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 예산지침상 특활비는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당초 특수활동비를 검찰총장의 주머니 돈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특활비를 주머니 돈처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장급의 한 검사는 신임 검사 면접이 기밀을 요하는 수사 정보 업무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면서 특활비를 받은 검사들은 도대체 어디에 그 돈을 써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 대상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역시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고 검사 대부분이 목적에 맞게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에 경력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2017년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에 빗대는 건 왜곡이라는 입장인데 사회부 한송원 기자와 어떻게 다른지 입체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 기자 먼저 3년 전 돈봉투 만찬 사건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만찬 경력금 사건인데 2017년 4월 1일입니다. 예.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당시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서초동에서 식사를 하면서 돈봉투를 주고받았습니다. 안 전 국장은 중앙지검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총 450만 원의 돈봉투를 줬고요. 또 반대로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네. 해당 돈의 출처는 최근 추미애 장관이 쌈짓돈 발언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특활비였습니다. 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줬다. 자, 이 부분만 보면 이번 심재철 국장의 일과 유사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밥자리만 없다 뿐이지 돈봉투를 지급한 맥락은 같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예. 즉, 심재철 국장과 안태근 전 국장 모두 장관의 최측근이자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고요. 또 일선청 검사들에게 특활비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도 같습니다. 예. 다만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안 전 국장은 총 450만 원, 하지만 심 국장은 2배가 넘는 총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3년 전 돈봉투 만찬 사건은 결국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첫 공직차 감찰 지시로 돈봉투 만찬 사건을 꼽았고 한 달 만에 모두 면직 처분이 됐습니다.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고 지휘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게을리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 면직은 검사 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센 처분인데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면직은 됐지만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두 사람은 복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심 국장의 이번 특활비 돈봉투 사건도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이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행정소송 등 여러 과정을 통해서 면직 처분 취소를 받아냈습니다. 예. 하지만 안태근 전 국장의 경우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전 국장은 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올해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기 전에 감봉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돈봉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처신을 했고 검사 위신 손상 등이 징계 사유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심 국장도 마냥 나는 문제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법무부는 용도에 맞는 예산이라고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특활비라도 법무부의 해명이 맞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게 법무부에서 주장 중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심 국장이 굳이 면접 수당 외에 따로 특활비를 챙겨준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신임 검사 연수로 면접위원회 가면 면접 수당으로만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며 특활비는 수사 기밀비라고 하더니 면접위원들에게 나눠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특활비는 추미애 장관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또 감찰을 지시한 만큼 이번 돈봉투 사건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한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젯밤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화두도 역시 코로나였습니다. 21개국 정상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을 공평하게 쓰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먼저 윤태윤 기자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2020 쿠알라룸푸르 선언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년 만에 화상으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등 21개국 정상들은 진단검사와 필수 의료물품 등의 개발과 분배에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신 등 의학 대책의 공평한 접근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2020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And it is therefore of utmost importance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access to the vaccines and health technologies in an affordable, accessible and equitable basis.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 선언이 채택된 것은 2017년 다낭 선언 채택 이후 3년 만입니다. 정상들은 또 무역과 투자의 흐름이 지속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자고 말했습니다.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화상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 일자리 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외교 무대에 등장한 건데 정상들 중에서 혼자만 APEC 공식 배경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직인 장식을 배경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긴 건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처음 공식석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만 배경 화면이 다릅니다. 다른 정상들은 말레이시아 총리실 형상이 있는 파란색의 APEC 공식 배경을 띄웠지만 트럼프 대통령만 이 배경을 거부하고 미국 대통령 직인이 있는 배경을 쓴 겁니다. 2018년엔 펜스 부통령이 참석했고 이번에도 막판에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교 무대를 활용해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이란 걸 강조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10여 개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대부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국영 말레이시아 방송에서는 모든 정상들이 한 화면에 함께 나올 때 수화 통역자 화면이 잠시 트럼프 대통령의 화면을 일부 가리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The impact of this trade war is mentioned has been eclipsed by none other than COVID-19 pandemic. 화상회의였지만 정상들은 APEC 전통에 따라 말레이시아 상징색인 빨간색을 드레스 코드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렇게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탓에 미국 연방정부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권 인수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바이든은 그 돈을 기부금으로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워싱턴에서 최우정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연방총무청 GSA는 소송을 이유로 아직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Right now, there's a constitutional process that's being played out. There are questions being asked in court, but the GSA will determine when ascertainment is reached.
인수 작업엔 사무실 운용비 등 7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이 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바이든 인수위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마련해뒀다며 일단 기부금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소액 기부만 받기로 했습니다. 바이든은 78번째 생일을 자택에서 맞았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과 첫 대면회의를 갖고 인수 작업을 챙겼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취임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취임식 당일 연방의사당 주변으로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때는 180만 명이 워싱턴 DC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행사가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8만 7,833명, 또 최고치였습니다.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20만 명 이하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취임식은 전임 대통령이 참석해왔지만 선거에 불복한 트럼프는 불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네, 군에서는 대체로 이른바 이발병이 동료들의 머리카락을 깎아주죠. 그런데 한 해병부대가 외부에서 이발사를 부른 뒤 이 이발사에게 사비를 내고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사용하던 전동 이발기까지 회수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사들이 전동 이발기를 사용해 동료들의 머리를 서로 다듬어 줍니다. 해병대 직제에는 이발병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병사들은 이처럼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머리를 잘라왔습니다. 하지만 모 해병 부대는 지난 8월부터 외부 이발사를 부대로 불러 병사들에게 2주에 한 번 사비 5,000원씩을 내고 머리를 자르도록 했습니다. 안에서 깎으셨어요? 네, 왜냐면은 군인들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해줬죠. 지난달엔 병사들이 자체적으로 쓰던 전동 이발기까지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 병사들은 선택지도 주지 않고 머리를 깎을 때마다 사비를 지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해병대 두 발은 앞머리 3cm 이내, 귀 상단까지 5cm 올려 깎기로 규정된 이른바 상륙 돌격형입니다. 규정에 맞추기 위해선 한 달에 2, 3회 정도 10,000에서 15,000원가량을 지출해야 하는데 상병 기준 48만 8,200원인 월급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지출입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도록 한 것이라며 머리 모양을 예쁘게 하자는 의도였는데 반발이 있을 줄 생각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동산 민심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이 여전히 싸늘합니다. 시중에서는 부동산 우울증이라는 말까지 있다고 하니 우리 국민이 겪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은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잇단 설화들이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인터넷 게시판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글이 넘쳐납니다. 화병 나겠다. 부동산으로 우울증 온다는 글부터 그렇게 좋으면 들어가서 살아보라는 조롱글까지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전세난을 두고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했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불이 넘어갑니다.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그런 이제 성장통이 저는 이제 임대차 3법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미래주거 추진단장은 공공임대 주택을 찾아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자신의 집을 5억 원이면 살 수 있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지만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9월에 이미 매매가 5억 원을 넘긴 아파트는 가격이 더 올라 최근 6억 4,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화가 많이 나죠. 시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말 같아서 사실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해서 좀 왜 이렇게 국민 정서를 잘 고려하지 않는 건지 잘. 연이은 정책 수정에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황당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뭐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환상 속의 그 아파트로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전세난 때문에 진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 방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여권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이 이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김 기자도 뭐 전세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러더니 집 구했습니까?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니면서 사정사정해서 겨우 구했습니다. 사정하면 집을 줘요? 아주 힘들게 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 어찌 보면 이 상식과도 같은 평범한 국민들의 마음인데, 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환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논란이 커진 듯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매입 임대주택을 찾은 진선미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해서 논란이 됐죠. 예. 거기다가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정작 자신은 지금 강동구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예. 과거에 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던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진 의원이 지금 논란이 커지니까 언론을 통하면 본특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면서 화살을 언론으로 돌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거 공간으로 아파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게 어찌 보면 일반 국민의 상식과도 같은 건데, 그걸 환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놓고 언론을 탓했다.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혹시 진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뭐 발언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금 많은 국민이 전세를 못 구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고 여당의 미래주거추진 단장이 예. 그 부실한 임대주택 대책을 옹호하려다가 국민적 상식을 환상이라고 깎아내렸으니까 비판을 받는 것도 좀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예, 뭐 임대차 3법이 이제 전세 시장에 충격을 줄 거다 이렇게 경고가 있었고, 그런데도 이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장관이 전세 시장에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또 홍남기 부총리가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내놨겠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또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임대주택을 전세 공급 대책으로 내놓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여인숙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여인숙이요? 예, 누가 한 말인지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피스텔이나 레지던트 생각해 보면 호텔 형식의 건물에 살지 못하려는 법이 없죠. 여인숙에서 1년, 2년 사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뜬금없는 정책은 아니네요. 가격만 잘 조정하면 이거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네요. 그러니까 뭐 여인숙에서 사는 사람이 1, 2년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게 뜬금없는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옹호를 하는 건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예. 예, 그런데 김어준 씨 또한 자기가 지금 성북동에 연면적 223제곱미터짜리 2층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서 말이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논쟁에 또 상소문 청원으로 유명한 진인 조은산이 뛰어들었는데, 여권의 부동산 실책을 선비들의 과거 시험 형태로 비판했습니다. 보면 집값이 오른들 어떠하고 전월세에 쫓겨난들 어떠하리, 신하여가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문심가라는 글도 있는데, 이 집을 팔고 팔아 100번 고쳐 팔아 재산세와 양도세에 돈이라도 있고 없고, 이런 내용입니다. 예. 100번 고쳐 팔아 양도세. 안타깝습니다. 자, 부동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글들이 공감을 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환상 속의 그 아파트의 느낌표는 환상 속의 부동산 정책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머리 위로 뛰어다니는데 방 한 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얘기한다. 이게 지금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환상 속의 그대입니다. 생각납니다. 24번째 부동산 정책에서 5단만 내온 분들이 부디 좀 환상에서 좀 깨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5단만 내온 분들, 이 표현이 막 가슴에 와 닿네요.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조국 부도난 기부 약속으로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돈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 약속과 관련된 얘기죠? 예, 벌써 1년을 훌쩍 넘긴 일이 됐는데 당시 발표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부한다 이런 얘기인데, 기부한다던 금액이 얼마였죠? 예, 그 투자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아내하고 자녀하고 처남 가족까지 포함해서 총 14억 원 규모였는데, 최근 조 전 장관이 올린 SNS 글에 따르면 작년 사태 이후에 문제 사모펀드의 가치가 사실상 0이 됐다.
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봤다. 이런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한 돈이 모두 부실화돼서 돈이 사실상 날아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실제 확인이 됩니까? 그 펀드 해산 당시 재무 상태를 보면 자본 총계가 이렇게 지금 13억 원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만 이제 액면가 기준이라서 저 돈 자체가 투자자에게 직접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주로 비상장사에 이제 투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펀드가 해산되면은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액면가 형태로 13억 원이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일단은 표기가 돼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뭐 13억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증권이나 채권 형태로 존재를 어딘가에는 할 텐데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회계법인의 실사와 같은 수준의 그런 이제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투자된 회사가 이제 최종 파산 결론이 난다면 뭐 일부 뭐 10% 20%든 이제 회수를 하든 간에 아니면 한 푼도 못 받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제로로 평가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 보고요. 이 중에서 혹시 앞으로 회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면서 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 전 장관이 제로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또 해야겠군요. 근데 마침 오늘 또 SNS를 통해서 추가 입장을 냈는데 담당 법무법인에서 해산 보고에 적혀 있는 자산은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관련 보도의 표현을 또 인용해서 그 액수의 현금이 내 가족 통장에 꽂히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돈을 기부할 수 없게 된 건데 어쨌든 이제 민정수석으로서 직접 투자는 못하니까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저렇게 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두 번째 물음표 조국 부도난 기부 약속의 느낌표는 진심으로 우러나온 실천으로 하겠습니다. 그 조 전 장관이 펀드 기부 기자회견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강조한 건데 부디 실천할 길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위로하는 방탄소년단의 새 음반이 전 세계 음원 차트를 석권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을 감성을 자극하는 발라드가 강세입니다. 풍성해진 가을 음원 소식은 백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담은 BTS의 타이틀곡입니다. 선공개된 다이너마이트 등 8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전 세계 90개국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하루빨리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앨범은 그런 심정들에 관한 저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고요. BTS 멤버들은 기획, 작사, 작곡에 참여해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국내 음원 차트는 발라더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악동 뮤지션, 잔나비, 장범준 등의 노래가 상위권에 대거포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창정도 16번째 가을을 접수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에 폭발적인 고음을 더해 애절함을 더합니다. 아무래도 가을이고 발라드를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고 하는데 이제 가을에 1년에 한 번씩 정규 앨범을 내기 시작했어요. 지난 여름부터 차트를 점령한 BTS에 맞선 발라드 연합이 가을 음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4차전에서 NC가 두산을 꺾어 2승 2패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오늘은 투수 교체에서 양팀의 희비가 갈렸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활발한 타격전을 펼쳤던 어제 3차전과 달리 오늘은 젊은 선발 투수들의 깜짝 호투가 눈부셨습니다. 만 20살로 NC 5선발을 꿰찼던 송명기가 5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두산 타선을 틀어막았습니다. 21살의 두산 선발 김민규도 올 시즌 불펜에서 활약했지만 실점 없이 5이닝을 책임졌습니다. 팽팽했던 영예 균형을 깬 건 NC였습니다. 6회 1사후 이명기의 안타로 잘 던졌던 김민규를 끌어내렸고 양의지, 강진성의 적시타로 2점을 먼저 뽑았습니다.
두산은 1사 후 첫 승부처에서 이영하를 투입했는데 적시타 2개를 맞고 강판당했습니다. 반면 NC는 7회 1사 후 김재효에게 안타를 맞고 위기에 몰리자 1차전 선발로 나섰던 에이스 루친스키를 투입하는 강수를 꺼냈습니다. 루친스키는 오재일과 박세혁을 각각 삼진과 범타로 처리하고 실점 없이 이닝을 막았습니다. NC는 9회 2사 후 알테오와 지석훈의 연속 안타로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NC는 루친스키가 끝까지 뒷문을 걸어 잠그며 두산을 3대 0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2승 2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4차전 최우수 선수는 NC 선발 송명기에게 돌아갔습니다. 5차전은 모레 고척에서 재개됩니다. 2차전에서 선발 맞대결을 펼쳤던 NC 구창모와 두산 플렉센이 5차전에서 재대결을 펼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안골포 언덕에서 가덕도 바라보니 옛 가곡에서도 예찬하는 섬 가덕도는 더덕이 많이 난다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할 정도로 먹을 게 많은 풍족한 섬이었고 해상 교통의 요지였다고 하죠. 그래서 한반도를 침략하려는 전초기지로 이용당한 아픔도 품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 400명이 희생된 칠청년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졌고 러일 전쟁 때 일제가 세운 군사시설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비운의 섬이었던 가덕도가 이번에는 정치적 분란의 섬이 됐습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최적지가 김해에서 가덕도로 뒤집히면서 논란입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김해 신공항 추진 계획을 백지화하고 가덕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검증위원회의 발표가 나자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 가덕도 신공항으로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검증위는 뒤늦게 논의 과정에 백지화나 가덕도를 꺼낸 적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죠. 국가 중대사업이 정치 논리에 3차례나 뒤집히는 것도 모자라 검증 과정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연상시킬 정도로 불투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발표 약 열흘 전 가덕도 신공항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여당 원내대표가 차관 들어오라고 고함쳤다던 뉴스가 머릿속을 스치는 건 저뿐이 아니었을 겁니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전임 시장의 잘못은 어느새 잊히고 이제는 볼성 사나운 명칭 논쟁까지 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노무현 공항으로 부르자고 했는데 과연 노 전 대통령이라면 이런 주장에 찬성을 했을까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개입했던 정부나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까지 성공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저는 지역 문제의 해결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노무현은 원하지 않았을 노무현 공항이었습니다. 내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해안을 시작으로 아침이면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 광주 10도, 대구는 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도 큰 추위 없이 서울이 9도, 대전 11도, 여수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상으로는 너울성 파도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란 말처럼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1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